어머니, 기어이 주택연금을 드신다고요? 달랑 하나 남은 집도 다 써버리고 죽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남편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지요. 여보, 왜 소리를 높여요? 그러고는 저한테 고개를 돌려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데 알아봤거든요. 시골 가시면 공기도 좋고 텃밭도 있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서울에서 65해를 살아온 사람한테 아무도 없는 시골로 가서 혼자 밭이나 매라는 말을 내 자식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 한 번 움직였는데 그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태어나고 자란 곳도 시집와서 처음 살림을 차린 곳도 서울이었지요. 25세 남편 정식과 혼인신고를 하고 성동구 작은 빌라 2층에 신혼살림을 차렸을 때였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인 집이었는데 남편은 좁은 부엌 앞에 서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궁궐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죠. 웃다가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고요. 남편은 중소기업 경리과에 다녔고 저는 동네 문구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많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둘이서 아끼고 또 아꼈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세일할 때만. 경조사비는 봉투에 넣기 전날 밤 2번씩 세어봤답니다. 그러면서도 불행하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그 시절 제 낙이었으니까요. 남편도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엌 쪽을 쳐다봤어요. 제가 거기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였죠. 그렇게 우리는 알콩달콩 신혼을 즐겼답니다. 아들 태준이가 태어나고 정신이 없었어요. 빌라 2층이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고 계단도 무섭고 뛰어노는 아이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태준이가 거실에서 공을 차면 금방 벽에 부딪혔고 아래층 눈치에 뛰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 얼굴을 보며 가슴이 시렸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랑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넓은 아파트로 가자. 아파트도 뛰어놀지는 못하겠지만 넓기도 하고 방음이 더 잘 될 거잖아요. 그 꿈 하나를 붙들고 저희 부부는 10년을 버텼던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수가, 우리 7년만 더 이러자. 7년 후엔 반드시 아파트 가는 거야. 저는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알았어 했죠. 별거 아닌 말 같았는데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새겼어요. 7년, 그 7년이면 우리 부부한테는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고 그게 우리의 약속이고 방향이었고 버티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작은 빌라 2층에서 불 끄고 누우면 천장이 낮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때마다 눈을 감고 아파트를 떠올렸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넓은 거실, 아이가 총총거리며 걷는 소리,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그 상상 하나로 아침이면 또 일어났어요. 7년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딱 7년이었어요. 남편이 월급날이면 우리 둘이 식탁에 앉아서 통장 정리를 했어요.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이것들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됐지만 남는 돈으로 한 푼도 빠짐없이 적금 통장에 넣었답니다. 태준이 학원 한 번 더 보내고 싶을 때도 남편 친구 결혼식에 양복을 새로 맞추고 싶다고 할 때도 우리는 서로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자고 하면서 서로를 다독였지요. 그렇게 모은 돈이 드디어 됐을 때 35 되던 봄이었어요. 강동구에 구축 아파트가 나왔는데 우리 형편에 딱 맞는 가격이었죠. 학교도 가깝고 버스 노선도 좋았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그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지금 우리 집 앞에 서 있어. 아직 계약도 안 한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혀서요. 겨우 나도 갈게 한마디 하고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태준이가 뛰어나갔답니다. 계약하던 날 남편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으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지요. 저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 끝을 잡고 앉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도장 한 번에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이사 오던 날 남편이 현관문 열쇠를 처음 돌리면서 그랬어요. 정수가, 우리 여기서 늙자. 저는 짐박스를 안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그러자 했지요. 그게 다였는데 그 말이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는 넓어진 거실에서 신발도 안 벗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아파트에서 태준이가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뉴스를 봤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웠고 그 부엌에서 30년치 밥을 지었어요.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땀 흘려 만들어낸 삶 그 자체였죠. 남편이 처음 쓰러진 건 62 되던 겨울이었어요. 아침에 세수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문을 두드렸죠.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슬리퍼도 못 챙기고 그냥 뛰어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고. 스트레스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결국 짐이 됐네 그래. 저는 남편 손을 꽉 잡고 무슨 소리야 했지만 솔직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무서워서요. 이 사람이 없는 집을, 이 사람이 없는 내 삶을 상상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퇴원하고 나서 2년을 더 살았어요. 남편은 많이 불편해했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고 저는 옆에서 약을 챙겨줬죠. 말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농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밥은 같이 먹었고 저녁이면 나란히 텔레비전도 봤답니다. 그게 우리한테 남은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간 건 그 다음에 가을이었습니다. 자다가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을 봤는데 남편이 너무 조용했죠.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잠자다 갔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했는데 그렇게 내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소리도 못 지르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남편 손만 잡고 멍하니 있었답니다. 차갑더군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서 가슴에 닿았을 때 그제야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집이 처음으로 낯설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낯설더라고요. 남편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 소파 옆에 남편이 보던 신문이 접혀 있었죠. 저는 한동안 그 슬리퍼를 치우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살았어요.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오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누웠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차려봤자 혼자 먹는 밥이고 국을 끓여봤자 절반은 버렸으니까요. 태준이가 가끔 전화를 했지만 짧았어요. 엄마, 밥은 먹어요? 하고 물으면 응, 먹었어. 하고 끊었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가 복지관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이 너무 났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다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앉던 자리가 보이고 부엌에 서면 남편 밥 차리던 습관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무작정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요가반이 딱 눈에 띄었어요. 몸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 같아서 등록했죠. 요가반에서 만난 수독 씨는 저보다 3살 위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10년을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표정이 밝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순옥 씨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시무룩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단단해져야 날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요.
어느 날 요가 끝나고 둘이서 복지관 앞 분식집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순옥 씨가 슬쩍 물어보더군요. 정숙 씨 집이 강동구라고 했지? 요즘 거기 재건축 얘기 나오던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놨어?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순간에 실감했거든요. 남편 국민연금 유족급여랑 제 국민연금 조금, 그리고 저축해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게 언제까지 버텨줄지 자신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순옥 씨가 주택연금 얘기를 꺼낸 건 그때였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면서 돈을 받는 거라고 했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을 담보로 맡긴다? 말이 처음엔 좀 무섭기도 했지만 순옥 씨가 찬찬히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높을 때 신청할수록 받는 돈이 더 많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재건축 얘기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저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가 들어온다면 남편이랑 10년을 모아서 장만한 이 집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게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저는 혼자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봤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지더군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호재로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넉넉했어요. 이 집에서 살면서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남편이랑 함께 장만한 이 집이 마지막까지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한테 전화를 한 건 그 이튿날이었어요. 대단한 걸 알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였죠.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가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을 담보로 맡긴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라고.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알아봤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내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사전에 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둘이 나란히 서서 거실로 들어오더군요. 태준이가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냥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담보로 맡긴다고요? 그거 한 번 하면 우리한테 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생활비가 빠듯해서 알아본 거라고. 집에서 그냥 살면서 받는 거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살면서 받아요? 엄마, 그게 결국 다 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식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 저희한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생활비를 내가 마련하겠다는 말에 아들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자기 목 얘기였던 거예요. 태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에요? 재건축되면 이 아파트 얼마짜리 되는지는 알아요? 그걸 연금으로 다 까먹겠다고요? 그거 우리 식구 미래예요, 미래. 엄마 혼자 돈인 줄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37년을 키운 자식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 태준이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한테 왜 이래요? 그러고는 저한테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지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좋은 데를 알아봤거든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텃밭도 딸린 시골집인데요. 거기서 채소도 키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시골집이라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65년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에서 혼자 텃밭을 가꾸라는 말을 내 자식 입에서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가 부쩍 자주 왔어요. 올 때마다 시골 얘기를 꺼냈는데 처음엔 조심스럽던 말투가 갈수록 당연한 것처럼 바뀌어 왔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마당 딸린 단층집이었는데 텃밭이 있고 뒷산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건강에는 이만한 데가 없어요.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낯선 동네, 낯선 골목,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었죠. 65에 거기 가서 뭘 하고 살라는 건지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어요. 복지관 육아가 끝나고 순옥이 언니랑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거실에 모르는 남자 둘이 서 있었고 며느리가 그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집을 보러 온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 사장님인데 한번 집 보러 오셨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집에 남을 들여놨는데 잘 오셨다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내 며느리였던 거예요. 업자들이 방을 들여다보고 베란다를 재고 가고 난 다음에야 저는 겨우 며느리한테 물었죠.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이사 가실 거잖아요. 빨리 내놓을수록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어차피라는 말이 귀 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언제 이사 가기로 했던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진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추긴 했는데 조용한 집안에서 다 들렸죠. 어차피 노인네 시골 가면 돈 쓸 일도 없잖아. 거기다 좀 넣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기도 보는 거야. 지금이 딱 타이밍이야. 저는 안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 수가 없었죠.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그날 그 통화 소리에 처음 똑똑히 알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어떡해?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사진인데. 근데 그 침묵 속에서 전 이상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려던 마음이 그날 밤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돼서야 한 가지 마음에서 결정했죠. 기다리지 말자. 아들 내외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자. 그 생각이 서자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순옥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택연금 신청하러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했더니 언니가 단번에 그랬죠. 내가 먼저 해봤으니까 옆에 딱 붙어 있을게. 그 한마디에 발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앉아서 서류를 받아드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런 건 남편이 했었는데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담당자분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죠.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되고 가입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한다고요. 취소를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받았던 연금을 다 뱉어내야 한다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처음 이 집 열쇠를 돌리면서 했던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여기서 늙자고 했던 말이요. 저는 눈을 뜨고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신청할게요. 가입 한도액으로 신청을 마치고 나오는데 바깥 햇볕이 눈이 부셨어요. 순옥 언니가 제 팔을 꼭 잡고 걷다가 그랬죠. 잘했어. 네 집이잖아. 그 말이 어찌나 당연하게 들리던지. 하지만 제 집이라고 제 것 같지 않았던 집이었었는지 저는 걸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태준이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시골 어딘가의 부동산 팜플릿이었어요. 소파에 앉으면서 펼치는데 며느리가
벌써 결정된 일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기 마당도 넓고 방도 2칸이에요. 저희가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죠.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나왔어요. 주택연금 가입증서였어요. 태준이 앞에 그걸 내려놓으면서 전 이렇게 말했죠.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연금 통장이다. 너희한테 갈 돈은 단 10원도 없어. 태준이가 그 종이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기어이 주택연금을 드셨다고요? 달랑 하나 남은 집도 다 써버리고 죽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집을 내 이름으로 처리하는데 상의가 왜 필요한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으니까요. 태준이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거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달라고 했죠. 아들 내외는 한참을 더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어요. 결국 문이 쾅 닫혔죠.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간 뒤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답니다. 돈 때문이었겠죠. 모든 것이. 처음 며칠은 가슴 한켠이 시리긴 했어요. 그래도 낳고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용돈 한번 제대로 안 줬던 아들인데 늙어서는 봉양을 할까요? 제 몸은 제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봉양은커녕 집을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매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달부터였어요. 처음 입금 문자를 받던 날 아침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남편이랑 모아서 장만한 집이 이제 마지막까지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던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집이 나한테 이렇게 쓰일 줄 알았어요? 혼자 중얼거리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요즘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복지관 요가를 나가요. 순옥 언니랑 요가 끝나고 동네 국밥집에 들르는 게 그 시절 낙이겠지요. 지난달에는 요가반 친구들이랑 넷이서 인근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임도 만들었어요. 몇십 년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도 된다고 스스로한테 허락을 했답니다.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일 줄 65이 돼서야 알았어요. 아들한테 연락 온 건 2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짧은 문자였는데 한동안 생각해봤다고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한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전화를 해서 밥 한 번 먹자고 했고 태준이는 네 했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답니다. 관계라는 게 한번 어그러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새로운 자리를 또 찾아가는 거겠죠.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지금 저는 이 집 베란다에 화분은 2개를 새로 들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관리하기 귀찮다고 미뤄뒀던 거였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물을 주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답니다. 창밖으로 강동구 골목이 보이고 멀리 재건축 현장 크레인이 보여요. 여기도 재건축이 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집에서 남편을 보냈고 자식의 민낯을 받고 이 집에서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움직여야 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도 안 해줘요. 자식도 결혼하면 남이더라고요. 내일은 결국 내모가 먼저 움직여야 한답니다. 65에 제가 그걸 배웠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셨는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나도 안 물려줘도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